미국 자동차 기술의 심장부에서 25년간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한 기술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차를 그저 값싼 모델로 치부하며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못해 떠난 한국 출장길, 그는 상상조차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진 초현대적인 연구시설과 생산 라인, 그리고 극한의 테스트 현장들. 그의 굳건했던 믿음은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신념을 송두리째 부정하게 된 걸까요? 그의 편견을 산산조각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바로 그의 놀라운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먼입니다. 자동차의 심장,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25년 동안 오직 자동차 기술 하나만 파고든 사람이에요. 현재는 미국의 유명 자동차 제조사에서 기술 총괄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기술과 열정, 그리고 자부심의 결정체죠. 제 머릿속 자동차 세계의 지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정점에는 당연히 혁신과 힘의 상징인 미국, 그리고 정교한 엔지니어링의 독일이 있었죠. 그 아래로는 효율성을 내세우는 일본 정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한국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기술적으로 깊이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처음 미국 시장에 나타났을 때의 그 값싼 이미지, 그저 그런 성능의 가격만 내세우던 가성비 모델이라는 꼬리표가 20년 넘게 제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냥 싸니까 팔리는 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고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다는 보고가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호평이나 각종 매체의 긍정적인 평가도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졌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속으로는 마케팅의 승리겠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라고 치부해버렸어요. 제게 최고의 자동차 기술은 여전히 디트로이트와 슈투트가르트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이 우리의 기술력을 넘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믿음은 거의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뜬금없이 한국의 H사와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제가 총괄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겁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고요? 이건 단순히 까다로운 업무 지시가 아니었어요. 제 25년 경력과 미국 자동차 기술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노골적으로 탐탁지 않은 표정을 숨기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회사의 결정은 확고했고 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이상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둬야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직접 확인해주지. 당신들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아직 미국과 독일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오리라. 이런 복잡하고 불편한 마음을 안고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뿌리 깊은 편견과 미국 최고 기술진이라는 자존심은 여전히 제 안에서 굳건했어요. 이번 출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 어쩌면 그들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우리의 우월함을 재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땅을 밟는 순간까지도 제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만 더 커졌죠. 인천공항에 내려 처음 마주한 한국의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망 위로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들이 소리 없이 미끄러지고 있었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최신형 국산차들의 행렬도 인상적이었죠.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법인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도시에 잘 닦인 인프라와 그들의 자동차 기술력을 바로 연결 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다음 날, 저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H사의 거대한 연구개발 단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연구소를 숱하게 봐왔던 저로서는 이곳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아무리 최신 설비를 갖췄다고 해도 독일 연구소의 그 깊이나 미국의 창의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정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래 도시의 한 구역을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거대한 규모와 세련된 건축 디자인은 놀라웠습니다. 유리와 메탈 소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외관은 단순한 크기를 넘어서 어떤 위압감마저 풍겼죠. 안내를 받아 들어선 내부는 더욱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광활한 로비는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서는 안내 로봇과 자율주행 카트가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연구실들에는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는 제가 아는 최신 사양을 넘어선 것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수준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선임 연구원이라는 지호 씨의 안내로 처음 들어간 곳은 AI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센터였어요. 수십 개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복잡하게 얽힌 가상 도시 환경이 펼쳐져 있었고 실제 차량과 연결된 여러 대의 시뮬레이터들이 쉴 새 없이 데이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AI는 단순한 시나리오 반복 학습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한 실시간 대응 능력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죠. 저는 일부러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 정도 시뮬레이션이야 우리도 하고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엄청난 규모와 데이터 처리 능력, 그리고 시스템의 정교함에 솔직히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차세대 배터리 랩 방문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초경량 신소재 연구 파트에서는 탄소 섬유보다 가벼우면서도 강도는 훨씬 뛰어난 비정질, 금속 복합 소재 개발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도 들었고요. 눈앞에 펼쳐진 혁신적인 연구 결과물들은 분명 대단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양산 가능한 독자 기술일까? 아니면 그저 실험실 수준의 보여주기식 연구는 아닐까? 솔직히 말해서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과 그것을 쉽사리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제 자존심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구소 방문은 제 오랜 확신에 처음으로 균열을 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확실한 증거, 그들의 기술이 정말로 실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묘한 오기를 불러일으켰어요. 연구소에서 목격했던 첨단 기술들은 분명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저는 결국 실제 결과물, 즉 자동차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H사의 최신 고성능 전기차 모델 시승 제안을 받았을 때 내심 기다렸다는 듯 수락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간단한 브리핑만 듣고 넘어갈 생각이었지만 연구소에서의 경험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엔지니어로서의 호기심을 아주 강하게 건드렸던 탓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직접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키를 건네받아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 버튼을 눌렀지만 계기판에 화려한 그래픽이 떠오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진동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전기차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실내를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소재의 질감, 눈으로 확인한 부품 간의 정밀한 단차,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빠른 반응 속도까지.
단순히 값비싼 재료를 쓴 느낌이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을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와 조율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무심한 척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옆자리에 동승한 주행 성능 개발팀의 서준 씨의 안내에 따라 저희는 곧장 테스트 트랙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백 가속 테스트였어요. 그의 신호에 맞춰 저는 가속 페달을 망설임 없이 끝까지 밟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토크가 터져 나오며 제 몸은 순식간에 시트에 깊숙이 파묻혔어요. 정말 숨막힐 듯한 가속감이었습니다. 계기판의 숫자가 시속 100km를 가리키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2초. 제 머릿속에는 즉시 포르쉐 타이칸 터보 S나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의 잔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 겉보기엔 평범한 세단 형태의 전기차가 아니던가요?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반응성과 배터리의 순간적인 고출력 제어 능력은 제가 최근 테스트했던 저희 회사의 최신 프로토타입마저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특별히 이 시승을 위해 튜닝된 모델인가? 놀라움을 애써 감추며 다음 테스트인 고속 슬랄럼 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연속되는 급격한 코너에서 차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대로 아주 민첩하게 반응하면서도 타이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노면을 끈질기게 움켜쥐는 느낌이었죠. 낮은 무게 중심 설계와 정교한 전자식 토크 벡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웬만한 유럽산 고성능 스포츠 세단에서도 쉽게 느끼기 힘든 수준의 핸들링이었어요. 한국 기술로 이런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했다고 속으로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쉽게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욱 저를 당황시킨 것은 배터리 효율이었습니다. 가속과 코너링을 반복하며 꽤나 격렬하게 차를 몰아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계기판의 배터리 잔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어요. 옆자리에서 자체 개발한 고효율 셀 구조와 혁신적인 통합 열 관리 시스템 덕분이라는 설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속으로 테스트 환경이 최적화되었겠지 혹은 미국 기술을 가져다가 개선한 수준일 거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고속도로 구간에 들어서자 차는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정확히 조절하며 아주 부드럽게 주행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인식했을 때 단순히 급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회피 경로를 계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정말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듯한 자연스러움이었죠. 시승을 마치고 차에서 내렸을 때 저는 겉으로는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자동차 산업의 질서, 그 견고한 계층 구조가 어쩌면 이미 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첨단 기술과 전기차 시승에서 느꼈던 충격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저는 H사의 핵심 생산 기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구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야 했지만 그것을 일관된 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했죠. 저는 속으로 여전히 마지막 남은 우월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쇼케이스일 뿐 진짜 실력은 생산 라인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독일 공장의 그 정밀함이나 미국 공장의 효율성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한참 멀었을걸. 솔직히 말하면 공장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면 한국 자동차의 명확한 한계를 발견하고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으리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 입구로 들어서서 내부를 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상상했던 혹은 익숙했던 그런 컨베이어 벨트와 분주한 작업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지능을 가진 유기체처럼 보였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대는 좋게 넘어 보이는 로봇들이 단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조율되어 움직이는 지능형 자율공장, 즉 스마트 팩토리였습니다. 오렌지색 로봇 팔들이 번쩍이는 불꽃을 튀기며 차체를 정교하게 용접하고, 또 다른 로봇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으로 부품을 가져와 필요한 위치에 체결했습니다. 각 공정은 마치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중앙 AI 시스템의 철저한 통제 아래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물 흐르듯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용접 로봇이 작업을 마치면 다음 공정에 조립. 로봇이 밀리초 단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다음 작업을 이어받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단순한 자동화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최근 방문했던 미국의 최신 공장에서도 아직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수준의 자율성과 정밀성이었습니다. 특히 저를 경악시킨 것은 품질 검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공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을 숙련된 작업자의 육안 검사나 샘플링 검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라인 곳곳에 설치된 수백 대의 초고해상도 카메라와 3D 스캐너가 생산되는 모든 차량의 모든 부품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있었어요. AI 기반 비전 시스템이 각 차량의 수천 개 지점을 0.01mm 단위라는 믿기 힘든 정밀도로 측정하여 설계 데이터와 비교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 오차 범위 이상의 차이가 감지되면 즉시 해당 공정의 로봇에게 피드백하여 보정 작업을 지시하고, 문제가 반복되면 AI가 스스로 공정 파라미터를 최적화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모니터에는 한 차량의 도어 패널 간격에서 미세한 오차가 감지되자 즉시 해당 로봇의 움직임이 미세 조정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는 완전 자동화된 AI 품질 관리 시스템이 이곳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작동하며 전체 생산 라인을 빈틈없이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이 이런 수준에 도달했던 거지? 제 머릿속에서 한국 차는 그저 값싼 대체품일 뿐이라는 수십 년간 단단하게 쌓아왔던 편견의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는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품질, 관리 능력에서도 한국은 이미 제가 아는 세계를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차원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멍하니 서서 방금 제가 본 것이 정말 현실인지 곱씹어야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라는 저의 믿음, 저의 자부심. 그것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지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니 압도적인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아주 진지하게 한국 차는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그리고 불편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받은 충격으로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다음 일정이었던 극한 환경 테스트 현장 방문은 엔지니어로서의 저를 다시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혹한기, 혹서기 테스트는 물론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죠. 하지만 저희는 주로 최첨단 환경 챔버나 정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무엇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H사에서 목격하게 된 방식은 놀랍게도 훨씬 더 원초적이고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실제 차량을 몰고 실제 극한의 자연환경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더군요. 첫 번째 테스트는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실제 겨울 산악 지형에 마련된 테스트 트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무릎까지 눈이 쌓인 혹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테스트 차량들은 별다른 예열 없이도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걸렸고
미끄러운 빙판길과 눈 덮인 가파른 언덕길을 거침없이 주파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배터리 성능 저하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요. 히터와 열선 시트를 최대로 가동하고도 주행 가는 거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했다는 히트펌프 시스템과 배터리 예열 기능의 효율성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저희가 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겨울철 전기차 성능 저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어진 테스트는 영상 50도에 육박하는 실제 사막 환경을 재현한 주행 시험장이었습니다. 타이어가 녹아내릴 듯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고속으로 질주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는, 정말이지 차에게는 최악의 가혹 조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냉각 시스템은 배터리와 모터 온도를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출력 저하나 시스템 오류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시간 혹서 주행 후 측정한 배터리 효율 감소율은 저희 회사의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았어요. 이 믿기 힘든 결과 앞에서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혹서 테스트 외에도 충격적인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비포장도로를 거칠게 주행하고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를 오르내리는 험로 주행, 심지어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실제 단단한 장애물에 그대로 충돌시키는 테스트까지.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내구성 테스트를 넘어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마치 운전자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모든 상황을 미리 상정하고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차량이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본적인 주행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처럼 보였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도 충분히 유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제 환경 테스트를 고집하는 걸까? 제 의문이 얼굴에 드러났던 걸까요? 동행했던 한국 기술진 중 한 명이 제 시선을 느끼고는 복잡한 기계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과 테스트에 임하는 다른 연구원들의 진지한 눈빛에서 저는 어떤 답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는 결국 우리가 입력한 값 안에서만 결과를 보여주지만 실제 도로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무수히 많다는 것. 그들은 그 모든 예측 불가능한 가능성 속에서도 운전자가 이 차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데이터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는 기술 너머의 깊은 철학처럼 다가왔죠. 그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성취나 효율성을 넘어선 깊은 철학. 그것은 바로 차를 타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 그리고 신뢰라는 가치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두는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여전히 무너진 자존심과 눈앞의 냉정한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한국 자동차 기술의 저변에 흐르는 이 진정성만큼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현장 방문과 테스트 참관 일정을 마치고 저는 한국의 기술진들과 마주 앉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지난 며칠간 목격한 놀라운 기술력과 시스템 앞에서 제 오랜 편견은 힘을 잃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보루, 즉 브랜드의 힘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근본적인 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논리를 찾고 싶은 마음도 남아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솔직히 당신들의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하지만 자동차는 단순히 기술의 집약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혹은 100년 이상 쌓아온 브랜드의 역사와 명성, 그 헤리티지가 주는 강력한 신뢰감은 기술만으로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법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페라리의 감성, BMW의 드라이빙의 즐거움, 벤츠의 품격을 삽니다. H사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 견고한 브랜드 파워의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한국 기술진들은 제 예상과는 달리 아주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조급함이나 반박하려는 기색 대신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한 엔지니어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잠시 들어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설명은 없었지만 그 행동만으로도 저는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죠. 20년 전 통신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누가 지금처럼 한국의 삼성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리라 예상했을까요?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이름값이나 과거의 명성보다는 실제 제품이 주는 혁신적인 경험과 성능, 그리고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자동차 시장도 결국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른 엔지니어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마치 전통적인 독일 강자들도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의 거대 기업들도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변화하고 혁신하며 사용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미국과 독일 중심의 자동차 산업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그리고 제 확고했던 믿음이 어쩌면 시대착 오적인 아집이었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디자인 센터에서의 경험은 이러한 깨달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보기 좋은 외형 디자인을 넘어 운전자의 아주 사소한 습관, 함께 타는 사람의 편의성, 심지어는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의 질까지 깊이 고려하여 모든 요소를 세심하게 설계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 디자이너들의 진지한 표정과 열정적인 몸짓에서 자동차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중요한 공간이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철학이 느껴졌어요. 특히 한 디자이너가 보여준 스케치 속 가족의 모습은 제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지체 없이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가감없이 보고했어요. 제 목소리는 아마 평소보다 더 단호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국 차를 그저 값싼 대체품으로 여기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그들은 이미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용자 경험 혁신에서 우리를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늦어도 3년 안에, 어쩌면 더 빨리, 우리가 그들을 필사적으로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죠.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협력하고 배워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혹감과 불신을 보이던 임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현장에서 직접 느낀 확신에 찬 제 주장에 결국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회의실의 공기는 점차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난 25년간 제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은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눈부신 성장을 온전히 인정했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위해 우리 역시 뼈를 깎는 변화를 해야 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래를 향한 반드시 필요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자동차 기술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졌던 한 미국인 임원의 솔직한 고백을 함께 했어요. 직접 마주한 놀라운 기술력과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철학 앞에서 그의 오랜 믿음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기술 너머의 사람과 열정, 그리고 편견을 넘어서는 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